장날의 노래 가요. 국민 앞에 정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5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자, 정치비와 그땐 왜 코너는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협업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서서 대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자, 요즘에 뭐 한덕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마치 옛날에 반기문을 만지작거렸던 그런 기시감이 좀 듭니다. 반기문 잘 안 됐죠. 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가 유일하게 윤석열 하나 있는데 윤석열은 나름대로 보스 기질이 있고 검찰 그 판에서 이제 거칠게 굴러서 그렇고 이런 관료 출신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이렇게 곱디고 온 이미지들 있잖아요. 언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철수는 사실 안 돼요. 신동이라고 있어. 안철수는 옛날 신화 이렇게 불때만 해도 불려졌지. 신선했지. 한덕수가 급이 다르지. 그 당시 한덕수.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거친 판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고요. 뭐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그러니까 약간 안철수는 신화가 있었고 윤석열은 개인도 있었지만 검찰이라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죠. 버틸 수 있었죠. 사실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아. 자, 한덕수 어떻게 지난주 저희가 예전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한덕수가 고향을 숨기고 이놈이 전주 출생인데 서울 출생을 해놨다 또 DJ 정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YS 말에는 서울 출생이라 했다가 누가 전북 출생이라고 하니까 아 그거 아니라고 보도자료 내서 다시 서울 출생으로 정정했다가 또 김대중 정권 들었으니까 허겁지겁 또 자기 전북 출생이라고.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거 저도 어제 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한덕수 어떤 놈입니까? 꼭 후보로 나와야죠. 반드시 나와서 패가망신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뭐 쌓아놓은 돈도 많고 마누라 그림도 많이 팔았고 자손도 없거든요. 자손도 없다며. 그러니까 이번에 올인해가지고 반드시 완주하시고 패가망신 하시기를. 근데 한덕수 얘기 나오니까 그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뭐 특수관계에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집 특수관계. 예. 점집. 점집 동맹. 야, 원래 무섭고. 모르는 사이인데 같이 다니는 점집이 세 군데가 겹친다는 거잖아. 그래서 총리도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점을 안 보러 다녀서 출세를 못 하나 봐요. 이제 그 방통위 부위원장 얘기 나온다며. 최강욱발. 점집 좀 다녀. 많은 분들이 환호하시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이진수 빵 뺏어 먹는 모습에 그려진다고 막 그러시던데.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곱게 자라서 뭐 정치판에 안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차려준 밥만 먹어봤지. 그렇죠. 지가 그거죠. 밥을 차려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와서 반기문이 한 달 돈 써보고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또 이제 생겨야 될 텐데. 약간 한덕수 같은 스타일을 보면 가늘고 길게 살자 약간 그런 모토 아니야 인생이?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총리도 2번씩이나 하고 장관도 했었고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다. 뭐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총리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던데. 이회창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학벌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뭐 꿀리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나이로 보나 나이도 많잖아. 76세인가 77세. 한덕수 49년생이야. 우리 나이는 77세야. 77세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로도 안 꿀린다. 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73 원더를 얘기하니까 오버를 오버 때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환영이야 환영. 나는 하여튼 국힘의 이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하고 노령층 아닙니까? 근데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지금 김문수 홍준표만 나왔잖아요. 70대 영남. 그러니까 이제 70대 호남이 나와야지 거기가 좀 경쟁 구도가 되고 이 경선이 요즘에 국민의힘 경선이 재밌어요. 뭐 나경원도 도전했잖아요. 뭐 사진 보니까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해서 막 삐뚤 뜨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던데. 난데없이 왜 드럼통이야? 왜 갑자기? 드럼통은 무슨 컨셉이야? 나 그거 보고 누가 보내줘서 깜짝 놀랐네. 차라리 빠르로 들고 나오는 게 낫지. 나경원 하면 빠르지. 그렇지 빠르지. 근데 이 진짜 한덕수 띄우기가 본격화되긴 됐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총리 비서실장
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뛴다는 거예요. 누군데? 거기가 갑자기? 저기 양천을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협위원장 출신인데 친구가 유일하게 이제 이쪽에서 정무적 감각이 좀 있는 거죠. 이름이 뭐냐면 손영택 변호사인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띄우는 거는 뭐 그런 이미지 때문이겠죠. 이제 약간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김문수나 홍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 꼴통의 이미지가 좀 덜하고 근데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구구적인 메시지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띄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김문수를 지지했던 흐름이 옮겨가긴 옮겨갔어. 근데 보수 꼴통 이미지가 더 선거에서 안 좋아. 위헌 내란 이미지가 더 안 좋아. 한덕수는 딱 그냥 내란 위헌 이미지 아니야 지금? 그거 말고 뭐 있어요 한덕수가 내세울 게? 한덕수가 위헌 내란과 관련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국무회의에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약간 고분고분 윤석열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만 약간 피해 나간 느낌이 약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은영이랑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이번에 이완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 임팩트는 있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경제를 망친 주범이야. 한덕수가 3년 동안. 그 얘기를 별로 안 해. 이게 핵심인데 더 본질적인 문제.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말아먹은 거 아니야. 경제도 경제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자기는 반대했다. 무슨 뭐 소극적으로 어쨌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게 다시 코끼리 얘기하는 거지. 그게 계엄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덕수 최상목을? 계엄 위원만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나는데 그 김문수도 똑같은 놈이라 사실 그거는. 아니 좀 다르지. 김문수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 국무회의도 안 가버렸고 안 갔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개긴 거 그거는 보수 꼴통 이미지로 생각이 나는 거지. 그게 계엄 위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미지가. 홍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계엄 위원 이미지가 보수 꼴통보다 낫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 자체가 난 너무 깜찍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김문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과 김문수를 같이 띄웠거든요. 탄핵 그 반대 세력들이. 근데 윤석열이 이제 몰락했잖아요. 파면 당하니까 예. 약간 김문수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약간 선회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 정강훈 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옛날에 무조건 김문수만 이야기하다가 슬그머니 제3의 후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5, 60명의 의원들이 한덕수 막 띄우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는 지금 보면 뭐 김재원 정도 뭐 몇 명 없어요. 그쪽으로만 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붙는 형태고 오히려 홍준표는 한 15명 정도 의원들이 줄을 서 있는데 홍준표는 이제 또 명태균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사자가 철장 안에 갇혀있던 사자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누구를 물어뜯을지 순서를 좀 고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당연히 홍준표가 오선으로 이제 날아갔으니까 타깃 될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님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국면들을? 아니 저는 한덕수 띄우기가 정말 띄워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덕수 몸짓을 불려서 한덕수랑 합치는 방식으로 한덕수를 그렇죠, 밑으로 그렇죠. 방식으로 하면 조금 그게 뭐 자기네들이 있어 보이는 그냥 결국은 그런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오세훈은 이제 안 나온다고 했고 또 그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주요 대선 주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로도 볼 수 있고 한덕수를 띄우는 게 이제 김건희의 의중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것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어떤 정서가 그렇죠. 한동훈이 좀 나름대로 그 구구 꼴통들 말고는 좀 또 지지를 받는 자기 지분이 있거든요. 한동훈은 미세하지만 상승세가 맞아요. 네. 김문수는 하락세가 맞고요. 네. 근데 한덕수는 이제 뭐 새로운 카드니까 네. 크게 보면 홍준표는 정체, 한동훈은 상승세, 김문수는 하락세. 이건 맞아요. 여론조사 지표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흐름은 그건 맞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확정적인 전략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패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띄우면서 더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근데 한덕수가 먹지는 못할 겁니다. 네, 솔직한 생각은
이것들은 대선은 이미 포기했어. 음. 포기했고 그냥 당권. 누구를 내세워 가지고 이 상황을 이제 채우느냐 뭐 이런 정도만 생각만 있는데 한덕수가 뜨는 이유는 저거는 그냥 대선용으로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카드로는 의미가 있고 당권에 욕심이 있거나 당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는 쟤들이 선택해서 띄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대선 지고 나면 제가 당권을 할 애는 아니까 그렇지. 정계 은퇴하고 새롭게 당권 도전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네. 하자. 그러니까 한덕수만 띄워놓고 그 뒤에서 이제 당권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글로 가서 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성일종이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이철규, 윤한홍 뭐 이런 게 붙었다면서요? 아니 이철규 윤한홍은 홍준표. 이철규는 참 홍준표로 갔다 홍준표로 오더라. 간다. 윤한홍 쪽. 그러니까 충청도 쪽 사람들이 한덕수한테 많이 붙어 있다며. 예, 그러면서 예. 자기들 주장은 그런 거라며. 지네가 충청도를 책임지고 한덕수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표 먹고 호남에도 표 없다. 원래 지역 기반인 영남까지 먹고 그다음에 그 경력이나 영어를 잘하는 이미지 때문에 수도권에도 어필한다 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다는데 너무 멋지잖아. 깜찍한데. 속셈이야. 다음 당권은 이제 우리가 먹겠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닌가. 한덕수를 반가운 소식이에요. 나는. 김건희가 민다.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가 한덕수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요. 그럴 일이 없지. 바리째. 그럴 리가 없죠. 한동훈님들 한덕수를 인정해요? 한동훈이가 한덕수 알기를 뭐 지가 장관할 때도 한덕수가 말하는 거 전혀 안 들었는데. 아니 그때 국회 12월 4일 날 표결철이 막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불렀잖아 한덕수를. 오라가라 해가지고 세워놓고. 병풍처럼 세워놓고 한동훈이 악세사리로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썼는데. 내용은 네. 막판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덕수 씨 하여튼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상황을 보고 김문수 지지를 철회하고 한덕수 지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김문수 지지하느라고 내가 로고송까지 만든 사람인데 한덕수 것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정권은 묶어서 때려야 돼. 윤석열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책임성을 좀 부여해야 돼. 윤석열 폭정 3년 동안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으로서 국민의힘 뭐 했느냐. 이걸 세게 이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도 그 얘기 계속했어. 이제 국민의힘 정권 심판하자. 장인수 기자가 좀 적극적으로 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좀 없어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런 걸 세게 할 것인가.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옛날에 그 통합진보당인가요? 뭐 그렇죠. 했던 거와 비교해보면 이거는 그 사유가 차고도 넘치니까. 근데 다만 이번 대선에서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대선 후보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게 정당 해산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꽤 보수층에서 여전히 탄탄한 지지를 받아서 보수 이 후보 표를 다 끌어모았더니 뭐 40% 이상 되고 여전히 굳건한 지지를 국민들이 보이더라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세게 밀어붙일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나 이런저런 시급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또 밀리다 보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를 얼마나 받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처참한 지지율이 나오면 뭐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제가 예측을 해볼까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겠죠. 계속 유지가 되고 가 나올 텐데 그 관건은 이제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라는 장인수 기자님 말씀이 아주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은데 국힘의 지지율이 20%를 넘겼다. 응?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당내에서 나올 얘기는 내가 볼 때 100%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다음 지방선거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냅두자. 그러니까 놔두면 어차피 위원정당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저 사람들이 표를 통해서 심판받고 사멸한다. 그렇게 할 거를 굳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쟤들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정당 해산시키면 쟤들이 없어지느냐. 뭐 다른 정당 만들어가지고 또 나오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목소리로 끌려갈 거예요. 당에 아마. 몇 프로 나올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25% 정도 나오겠죠 뭐. 25%는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와? 대선에서요? 아니면은? 대선에서? 4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40%? 네. 아니 나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 나는 한 명일 거라고 생각 안 해. 한 3명은 되지 않겠어요? 유승민 나오고. 이준석이도 있고
유승민도 그 지난번에 홍준표가 24%인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A 전략은 NCC. 사실은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NA 전략은 김문수가 됐던 홍준표가 됐던 한동훈이 됐던 후보가 나오면 한덕수가 5월 4일 날 총리 벗어 던지고 네. 권한대행 벗어 던지고 공직 사퇴 기간이 한 달 전이니까 5월 4일까지거든요. 사표되고 대선 뛴다고 봅니다. 100%. 이제 거기에서 무소속으로 후보 달리다가 5월 한 20일경 15일 정도의 단일화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단일화를 합니다. 그 1단계 단일화를 하고 나서 그때 국민의힘 후보만 단일화 할 거냐, 이낙연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준석과 단일화를 따로 할 겁니다. TV 토론회를 이준석 무조건 나가고 싶어 하거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준석은 지지율이 조금 오를 거예요. 가상대결 하면. 5%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판에 끝까지 완주하면 이준석이 한 7, 8%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8%.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의 집권 가능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차차기를 겨냥해서 이준석한테 씨앗을 좀 남겨놔야 한다. 그러면 1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그거는 이준석도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싸움이 된다. 5% 이내의 게임이 된다. 이러면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근데 합쳐도 5% 이내가 아니라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러면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준석이 10% 넘길 수 있다. 지가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뭐 한 30% 언저리 28에서 35 사이. 이준석은 뭐 10%.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한 31, 2, 이준석 10%, 이재명 대표 50, 한 7, 8, 군소 후보 한 1, 2% 가져가는 뭐 진보당이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등등을 보면 저쪽이 활성화된 건 분명해요. 잔뜩 웅크렸다가 윤석열 파면 된 다음에 애들이 그 댓글 부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다시 활성화됐어. 우리 쪽은 조금 이제 1, 2주 좀 너무나 그러니까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가 맥시멈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31, 2. 31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준석 것까지 합쳐서 한 40. 이준석까지 하면 40인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41, 2까지. 유승민, 안철수는 못 뛰고. 유승민은 난 나오면 그 범주 내에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으니까 의미 없고 유승민이 나오면 유승민 나는 기껏 받아야 이제는 3, 4%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유승민이 과거에 이준석보다 못하다. 못하다. 예. 유승민은 왜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눠줄 표가 없어요. 안 줘요. 차차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준석한테 좀 띄워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전에 4, 5% 정도 수준일 텐데 유승민하고 편 차이 없을 텐데 이준석 좀 올라갈 거다. 집권 가능성이 없으면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이준석을 찍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죠. 그래서 총합 자체가 뭐 유승민까지 다 뛴다 하더라도 45가 맥시멈이고 유승민이 안 나온다면 뭐 42, 3 정도 다 합치면 보수 쪽이 그 정도 42, 3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55 정도에서 많이 얻으면 57, 8인데 60%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좀 구사해야 한다. 그렇죠. 60을 넘기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압도적인 그 득표로 당선이 돼야 힘있게 그렇죠.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러면 역대 민주화 이후에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의 득표율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7년에 노태우가 3자 대결 구도 김종필도 있었지만 3자였죠. 사실상은 36.4. 저 가까스로 된 거예요. 36.4면 정말. 그리고 그렇죠. 14대가 이제 92년 YS죠. 민자당 합당했죠. 3당 합당한 이후에 42대 33이었어. 42대 33. 물론 정주영이 통일국민당 16% 가져갔습니다. 그때 박찬동도 나왔네요. 진짜 기억나네요. 42대 33.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 DJ가 40.3. 40.3. 그리고 38.7이었어. 이때가 그래서 아삿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1.6% 차. 예. 그렇죠? 1.6% 차로 신승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인재도 19% 나왔고요. 권영길 선생도 나왔었는데 정말 DJP 연합 다 하고 다 끌어모아서 DJ 빨갱이 이 색깔론이 워낙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48.9로 크게 올라갔죠. 거의 50% 넘길만 했습니다. 이해창이 46.6. 그래서 2.3%포인트
차가 됐는데 그래서 DJ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1, 2간의 격차가. 그러네요. 네. 요게 이제 있었고요. 48.9.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그래서 우리도 이 착시효과인데 48.7. 이명박 정동영하고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저도 막 50% 훨씬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48.7이었고 정동영 26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22%나 차이 났네. 차이는 크게 났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를 안 했죠. 대거 기권한 측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판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창이 나왔어요. 15% 가져왔어. 이해창이.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이해창도 저쪽 표잖아요. 사실상은. 그렇죠. 문국현 5.8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대거 실망해서 투표를 안 했었죠. 그 다음 18대 대선 박근혜 이때 진짜 너무너무 아셨죠. 이때 그래서 박근혜가 51.55 나와서 50% 넘긴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때 그 문재인 후보가 48% 얻어서 그때 이제 3.5% 차, 예. 3.5% 차가 됐죠. 그래서 저거 반올림하면 51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위에 강지원이라고 저 0.17%는 누군지 알아? 알죠. 저거 김영란 네, 남편. 근데 박근혜가 51.55 나와서 저게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저거를 516이라고 했다고. 51.6 반올림하면 그래서 516 사태. 박정희의 그 공교롭게 떠오른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이었죠.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렀던 대선에서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유승민 6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표의 해석을 잘해야 한다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었지만 저거는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고 중도표를 많이 가져갔지만 호남과 중도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저 21%의 절반은 호남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 범민주당 표다. 그럼 범민주진보표는 문재인 41대 안철수 11 그리고 심상정 6 더하면 58 정도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6대 4의 정치 지형이었다. 당시 해석을 할 때 그게 맞고요. 안철수, 유승민 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탄핵 반대 유일한 사람은 당시 홍준표 24% 얻은 거다.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두 번째 탄핵 국면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정치장이 어떨까 앞으로 대선에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017년 대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이죠. 마지막 2022년 윤석열과 이재명 너무나 아쉽죠. 0.7% 차이 났죠. 48.56. 그러니까 윤석열도 50% 못 넘었어요. 야, 저때 정의당이 2.37까지 나왔구나. 난 맞습니다. 20%대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2.37이구나. 저것 때문에 심상정 많이 원망이 엄청 컸죠. 심상정이 단일화했으면 사실은. 근데 이런 추이를 바뀌었죠. 보니까 네. 내가 이준석이라도 끝까지 가야 되겠네. 끝까지 그렇죠. 가서 3등만 해도 3등 하면서 10%만 나와도 엄청난 이건 네. 소득이네. 10% 넘으면 사실 선거 비용 절반은 보전받거든요. 일단은 보전받고 왜냐면 뭐 이준석 같은 스타일상 뭐 차량 막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지명도가 있으니까 TV 토론에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치게 공격하겠지. 그러면 이제 보수표 중에서 아유 그래도 이준석을 좀 나눠줘야겠다. 왜 어차피 이번에 정권 연장 안 되는구나. 자기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저는 준다고 봐요. 일부 한 4, 5%가 이준석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하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힘 후보가 저 노령층에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지가 그렇지. 차별화되고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겠네요. 하여튼 아주 바람직한 현상. 아마 김문수나 뭐 한덕수나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 나오면 이준석이 가져갈 표가 꽤 있을 거예요. 전면층에서 많이 그렇게 되면 가져갈 거예요. 15%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준석은 그런 저게 생각을 3등표가 지금 그러니까 판세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하면은 3등표가 지금 15% 16%가 항상 그렇지. 있거든 우리 있어요. 대선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삼지대표. 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1, 2 싸움이 치열하지 않으면 삼지대가 활성화돼요. 근데 1, 2 싸움이 치열해지면 3위가 확 줄어. 근데 지금 국면으로 보면 2위가 별 볼 일 없거든. 그렇죠.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홍준표 누가 되든 그러면 이준석이 약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할 거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지는 3-4번 하다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죠. 바람직한 일이네 아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석아 끝까지 달려. 바람직한 일이야 아주.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철수 윤석열하고 단일화한다면 깨갱했잖아. 네.
예. 흔적도 안 남았어. 흔적도. 그러니까요. 딱 남은 흔적은 안철수 나쁜 놈. 윤석열 손들어줘서. 근데 윤석열 개판 칠 때 뭐 했어 안철수가. 황태자 될 것처럼 처음에 막 이렇게 그럴 줄 윤석열이 알았죠. 꼬드겼지만 팽 당했다. 팽당해서 끝까지 가는 게 낫죠. 최근에 민주당 공천률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국민참여 경선을 해서 흥미로운 지점은 당원들의 그 투표 찬반과 중앙위원들의 투표 찬반이 똑같이 났어요. 예. 96.6. 예. 96.6, 97% 가까이 나왔어요. 난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변했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 왜냐하면 비명계가 있잖아요. 당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비명계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당원들이 되게 한 20% 가까이 있거든. 80대 20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표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77%로 당대표 됐어요. 그런데 이번 누를 과정에서 야 저기 구구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저 구조 국민에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비명계 다수도 다 그렇게 판단한 거야. 동의한 거야.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김두관 전 지사가 전 의원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경선 불참을 선언한 거는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경선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대선을 안 뛰시겠다는 거예요. 안 뛰겠다는 거요. 나 대선 안 뛰겠다. 그거 지금 설마 탈당하겠어? 모르지. 그것도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안 되지. 이 대목에서 이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댓글로 이상한 소리 분탕질 치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그런 게 있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내각제주의자래 그게. 그래서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뭔 소리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아니 옛날에 저 누굽니까 저 무슨 문파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찍어야 한다는 놈들도 논리는 정연했어. 지네들 나름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논리를 썼는 줄 알아? 막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막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10줄씩 쓰고 막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럼 윤석열을 찍어야지 이런 사람들 많았다니까.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그냥 어차피 이기는 건 다 똑같은데 조금만 이겨도 된다. 그리고 조금만 이기는데 이재명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뭘 섞어가지고 이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압도적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붙이는데 그 속으로는 내각제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지분 요구하고 자리 나눠 먹게 하자고 해가지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니 이거 자기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그게 논리정연한데 그러니까 아니, 내각제려면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잖아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 뭔 말 하면 내각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혁 신당도 그래서 밟아놔야 되는 거고 저기도 무슨 다른 야당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도전하는 건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경선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근데 지금 왜 압승을 하자고 하냐고 하는 게 이번에 당원 투표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무슨 경선 룰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를 김동연 지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냥 다 인정한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심이 이렇게 표출되면은 확실하게 여기서 토달아봤자 나만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듯이 대선 과정에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60%의 득표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를 역진시킬 수는 없다. 이대로 쭉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딱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60%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정당 해산하고 당명을 바꾸고 그럴 거예요. 보수가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 천외한다. 정가운 세력과 멀리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들 스스로는 그 말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에 좀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지난번에 저 문재인 지켜야 된다. 돼서 윤석열 찍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았어. 그 자기들이 가장 확실하고 열정적인 그 민주 세력의 지지자고 수호자라는 거야. 응? 우리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데 여기서 지금 누구랑 손을 잡자는 거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야, 그건 정신 차려야지. 정말.
한마디 해주세요, 장인수 기자님. 아니, 북한 가면 돼요. 북한 가면 딱 꿈꾸던 그 세상이 있어요. 우리 편, 내가 지지하는 거 말고는 다 아웃돼야 돼. 아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선거인단 모집에서 이렇게 하는 국민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단적인 총의가 좀 모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 빨리 이제 대선 치른 다음에 차기 민주당 당대표 들어서면 당헌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결단을 내리고 공동 선대위 꾸리자 연합정부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고 이제 야 5당이 모여서 또 이제 합의도 이뤘어요. 몇 그러니까 가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내각제로 가기 위한 공동선대위 아니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이 박찬대 원내대표거든요. 네. 가장 확실한 이재명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사람? 공동선대위를 꾸리자는 게 공동선대위를 꾸리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못해. 못하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거기다 대고 또 내각제. 네, 그거는 이제 자리 나눠 먹기. 내각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그럼. 그렇게. 아니 그리고 22대 국회의원들 신뢰 간다면서요. 계엄 과정에서 진짜 생사를 오갔던 동지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개혁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과거랑 달라졌잖아요. 근데 어디 국민 여론도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내각제 무슨 도움이 돼? 그렇죠.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자극하고 자꾸 불안을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고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그런 안타깝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매번 대선 때마다 이런 잡음들은 늘 있어 왔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기 해서 뭐 이재명 악마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뭐 이낙연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찍어야 된다고 그 정운현이 같은 것들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그때 그것들이 지금 윤석열 계엄 이 상황에서 나는 일부러 그 소위 똥파리들 찾아가서 봤거든. 뭐라고 하고 있나? 야 윤석열의 결단이래. 이 계엄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래. 아니 그래서 늘 과거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극단은 극단으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들 하시기 바라고 광고 하나 듣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고 전에 그 마지막 정리는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저 압승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옛날에 똥파리들 이렇게 준동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를 똥파리하고 비교한다고 또 얼마 승질내는 줄 알아? 그건 그렇게 비교하지 마.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한테 본질은 똑같은 거야. 똥파리는 이재명을 싫어했는데 자기는 이재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야. 그거는 그분들의 상처 줘. 그 말을 하면 안 돼. 대신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해야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갈 텐데 그래 국민 여론이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사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나라가 지금 이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쟤네들이 무슨 막 45% 이런 식으로 득표해가지고 발목 잡고 또 사방에 붙어가지고 저 시비 붙기 시작하면 쟤들은 목표가 지네들이 망가뜨려놓은 나라 재건하는 거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하려고 그럼. 그렇게 할 놈들이거든. 쟤네 지방선거 전략 뻔해요. 그렇지 그거야. 막 흔들어 놓고 경제 뭐 더 좋아진 거 뭐 있냐. 성적표 내놔봐. 그래놓고 1년 만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잖아요. 사실은 단계별로 바뀌는 거지. 그럼 뻔하잖아요. 저들의 노림수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압승하고 저들을 이제 완전히 고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극우의 파시즘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그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이번에 정리해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돼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좌파 파시스트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파시스트가 우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단은 극단으로 통한다. 네. 그 얘기 드리고요. 자, 오가픽 콤부차. 예.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국민 민주시민을 위한 특별 이벤트 이어갑니다. 약초하기로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로 품종 특허 받았고요. 열매 추출 특허도 받았는데 이걸 농축 발효해서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은 명실상부 최초의 명품 오가픽 건강 음료입니다. 오가픽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력과 체력과 집중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은 물론이고 우주 비행사 특수부대 이런데 이제 경기력, 체력, 집중력이 필요한 이 전문 인력들이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효능을 보면요. 면역력, 자양강장, 만성피로, 간건강, 신경완전, 쾌변활동, 잔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다 좋아 그러면 신뢰가 안 가는데 요거는 살짝 신뢰가 가요. 예,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최근에 집에서 2봉 연속 먹었거든. 술 좀 먹은 다음에 확실히 먹으니까 숙취해서 확실히 좋아요. 이게 보니까 다 효과가 있고 탈모에만 효과가 없더만. 저 오늘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인터뷰 취재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말을 잘 안 해. 샤이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고 끝나는 분이야. 그래갖고 인터뷰 근데 끝나고 한 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뭔지 봤더니 이거였어요. 이걸 준 거야 우리가.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걸 한 잔 더 달라요. 아니 실제로. 그리고 맛있다고. 진작에 많이 먹였으면 다 대답도 잘 하셨겠구만. 미리 주라고 많이. 아니 처음에 줬는데 끝나고 그 샤이한 분이 끝나고 나서 한 잔 더 주면 안 되겠냐고. 그거는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가픽 모든 원료는 국내산으로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냉동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나 회식한 후에 한 포, 이렇게 하루에 2포 드시면 되고요. 다음날 아침이 아주 상쾌하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2포씩 드시면. 이재명 대표님도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다고. 뭐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계속 보내시고 뭐 드시는 것 같아요. 박시영 TV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기존 34% 할인에 48팩 플러스 16팩, 24팩 플러스 3팩을 추가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팩에 1,5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가격적으로도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구매 링크 참고해 주시고 네이버 쇼핑에서 오가픽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이게 우리 득표율도 되게 중요하지만 투표율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투표율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2017년 대선도 화요일 날 치렀어요. 보궐선거였는데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는 거는 금토일 날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렇죠. 투표율에 되게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2017년도. 근데 2017년과 2022년 대선을 비교하면 근소하지만 투표율이 2017년 0. 몇 % 높았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졌던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높다는 얘기예요. 목금으로 사전투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토가 아닌. 저는 이번에 투표도 상당히 높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진짜 있습니다. 꼭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주권자들이 절대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우리 손으로 나라를 바꾼다라는 의지가 굳건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그 높은 투표율 하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지. 그렇죠. 저것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청신호가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언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거든. 그래갖고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도 맞다 재보선이 있었지 이런 재보선이었는데 맞아. 투표율이 그 탄핵 전에 있었던 재보선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살짝 올라갔더라고요. 미소하긴 미묘 아주 작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카오스 혼돈의 시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사 그 선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사전투표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몇 개가 걸렸냐면 1,200개 넘게 걸렸대요. 언제? 이번 보궐선거 때 그렇게 막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이 돼서 투표율 뭐 시민 개별적인 시민한테 막 그 현수막 막 붙이잖아요. 근데 특정 후보 지지 정당과 관련된 아니면 후보와 관련된 내용만 없고 투표 독려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사전투표 독려하는 현수막을 그 마을별로 동네별로 압도적으로 많이 걸어야 하고요. 그다음 또 흥미로운 것은 유아 유치원들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투표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투표했어? 같이 가. 인증샷도 같이 찍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도 하고 그래서 정말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촉 떨어져 가지고 해봤자 안 될 건데 하면서 투표 안 하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하면서 투표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득표율이라도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득표율이 그렇지. 더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투표율이 높으면 실제로. 근데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론조사 꼭 하면 그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도 저희들 언급합니다만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자 15%, 예. 국민의힘 지지 35% 나와요. 20대 남자는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가 뭐 한 5, 60% 압도적이고 국민의힘 지지 한 20%도 안 되죠. 압도적인데 20대 남자는 분명히 민주당에 비해서 힘이 세거든. 그런데 무당파가 거의 50% 넘어요. 보통은. 근데 그런데 그 다음 질문으로 정권 연장을 바라냐 정권 교체를 바라냐 물어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35%는 그대로 있어. 정권 연장 유지를 바래.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민주당 15%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당파 50% 중에서 거의 한 40%가 정권 교체를 바래. 그래서 압도해요. 20대들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남자들도 투표만 많이 하면 그 민주당은 좀 싫어하지만 민주당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양당을 다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정권을 교체하겠다. 윤석열 정권 이거 잘못했다. 내란 잘못했다. 보는 층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당파 40이라는 게 50 중에 40을 40, 말하는 거죠. 50 중에 40은 네. 정권 교체로 확 와버리는 거야.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 네. 거기서 그대로 가버려. 빠지는 거고. 그래서 투표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투표율이. 중요한 거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제가 내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어쨌든 경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신대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정상적인 선거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일정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본선에서도 조금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이재명 대표 막 30분씩 현장 가면 연설하시고 막 곳곳을 다 누비고 다니셨는데 아마 조금은 횟수를 줄이지 않을까? 그 실내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널리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제를 명확히 담는 이제 일정, 기획 일정이 중요하죠. 그죠? 최근에 첫 일정으로 AI 관련된 회사를 가서 미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조 원 투자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챗 GPT 이런 것들. 그랬더니 아주 좋은 한동훈이 나는 200조일세 이렇게 들고 나왔어 이놈이. 100조 먼저 선점 딱 하니까 난 200조. 야 한동훈 참. 한동훈은 탈모 공약하는 게 맞지 않나? 한동훈이는 워낙 이게 정해진 어떤 정략이나 그 신념 같은 게 없잖아요. 한동훈이가 아니고 한 내동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저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막 하는 게 아니 당장 윤석열에 대한 입장도 한 두 가지 있고 내란 계엄에 대한 입장도 한 두 가지 있어요. 얘는 하나가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인지 입장이. 아니 저희 홍준표가 최근에 이야기한 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의 계엄은 깐족거리는 한동훈 혼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참 잔머리 잘 돌아가는 인간인 게 윤석열 쪽 지지가 김문수로 싹 갔을 때는 약간 애매모호했거든. 근데 다시 김문수 약간 철회하고 한덕수 쪽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안 들어 무소속 트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자기가 볼 때 김문수는 약간 하향 곡선이고 한동훈이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한동훈만 누르면 밟으면 오히려 김문수 쪽 지지했던 사람들 자기한테 올 거다. 한동훈 워낙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약간 띄워주면서 한동훈 혼내주려고 깐족거리는 계엄했다. 한 번 한 거 좀 용서해 주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부터 저기 홍준표가 김문수를 잡았다. 이게 국힘 내부에서 얘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홍준표 쪽은 조금 붙는데 김문수에 대한 우려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은 김문수는 이제 무시 전략으로 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는 한동훈만 때리는 거야. 홍준표 입장은 김문수는 무시 전략하고. 그래서 이제 개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이 홍준표를 일대로 제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있다. 홍준표를 이를 갈고 있는 명태균이 있고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한다. 나경원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 지금 어차피 검찰은 한동훈이를 위해서 홍준표를 껍데기를 벗길 거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극우가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건 나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은 잘하면
4강 4명이 이제 2차 경선 뛰거든 걔네들. 예, 예. 8명, 9명 지금 준비한다는데 그럼 나경원은 자기가 볼 때 안철수는 자기가 제낄 수 있다고 볼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친윤 쪽에서 김문수하고 나경원 자기한테 오지 않겠냐. 일부 홍준표로 가고. 예. 그러면 안철수 갈 필요가 없고 그 안철수만 제끼면 자기는 4강으로 들어가는 거고 김문수가 힘이 빠지면 자기가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경원 입장에서.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고만고만한 잔챙이들인데 잔챙이들이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꼭 TV 토론에서 2차 배틀 한번 벌였으면. 그러니까 진짜. 봐봐. 우리들도 지금 쟤네 경선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하고 웃으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경선은 지금 그렇게 이런 하죠. 흥미 포인트가 없잖아요. 없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를. 아니 그래서 제가 쟤네들은 그거 눈속임으로 단일화 쇼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할 텐데 누가 이벤트로. 되지 누가 되지 이벤트로. 약간 예.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거 관심 그다음에 2차 3차 단일화 쇼를 할 텐데 우리는 사실 그게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저쪽으로 아예 개박살을 내야 돼. 그렇죠. 메시지를 완전 죽여놔야 돼. 이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실체, 경제를 망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저 세력 을 완전히 눌러놔야 하거든.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그게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되게 재수 3수생이었어 대선 예. 네. 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경선에서 얼굴을 내밀어야 차기의 주요 주자로 보통 발돋움하는데 이번 대선에 지금 김경수, 김동연 두 분 뛰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차차기에 주요 주자로 뛸 수 있을까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실 냉철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 사실은 뭐 최강 조국 뭐 이런 분들이 레이스에 있었으면 그래서 이번에 좀 경험을 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도전하면 참 좋은데 두 분 다 여기 옆에 한 분은 기성호권이 없고 그냥 하지 뭐 어차피 다 안 될 사람들이. 한 분은 또 감옥에 계시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아이고, 맞습니다.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대신에 메시지로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으로 가서 맞아요. 저쪽은 이전 네. 투구할 때 네. 이만큼 준비돼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렇죠. 살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들과 이런 걸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맞아요. 가는 게 유일한 이재명 대표의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그게 그 과거에 또 볼 수 없었던 어쩌면 선거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늘 누군가와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싸우는 게 선거판의 전부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좀 다르다라는 포지티브로 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재밌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좀 그 경쟁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저 세력들 그 내란 세력들을 친일 매국 세력 완전 이제 구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참 이런 그 세력으로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저들이 사용했던 언어 보수의 유일한 가치였던 애국 뭐 자유 법치 성장 이런 가치들을 민주당 것으로 다 가져와 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특히 애국 나라를 누가 생각하는지 나라를 과연 공동체를 누가 생각하는지 국익을 누가 생각하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한덕수는 있잖아요. 남은 기간에 한덕수가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냐면 권한대행으로서 통상 압박을 관세 이 문제를 트럼프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겨낸다면 한덕수 뜰 수 있지. 네.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러나 트럼프야 상대가 미안하다 덕수야. 트럼프야.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아무도 기대 안 하고 걱정만 있어. 뭐냐면 성급하게 뭔가 사인할까 봐. 그럼. 빨리 공 넘겨라. 너 까부지 말고 이재명 그 정부한테 넘겨야지. 난 그게 진짜 걱정이 돼. 저게 한덕수 입장에서도 지금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거가 유일한 어떤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려는 지금 태세를 자꾸 보이잖아요. 그렇죠. 쓰잘데없이 갑자기 영어를 날리고 다닌다거나 뭐 이러고 난 진짜 걱정이 저거 오라고도 안 했는데 미국 저 혼자 가가지고 맞아. 트럼프 변기 닦아주고 올까봐 그런 거 아니면 뉴스가 안 되잖아. 그렇지.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무슨 거기서 협상도 안 될 거고. 그 가는 순간 더 호구로 잡혀. 그렇지. 트럼프는 지금 바로 한국 오죠. 사람 다 알거든. 이거 봐라. 제 욕심 있는 대선에 뜨려고 더 세게 우리가 먹을 게 생겼네. 한국 갖고 놀려고 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하고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보수의 전유물인 성장
자유 법치. 왜냐하면 저놈들이 법치를 말살시켰잖아요. 폭동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니, 내란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보수의 가치를 우리 것으로 가져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쟤네들은 완전히 꼴통, 수구 꼴통, 친일 매국 세력 이렇게 인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DJ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DJ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고 유능했고, 그다음에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였잖아요. 오랫동안 대권 수업을 해오셨고,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IMF를 극복하면서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인 IT를 띄웠고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적을 죽이지 않았거든. 용서 화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보수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달분한 얘기는 한미 FTA 할 때만 얘기하고 대부분은 DJ 우리 죽이지 마세요. 네. 이 얘기할 때 DJ 얘기를 많이 꺼내요. 사실 용서 화해 이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이려면 죽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과거에 DJ 때는 또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지금은 또 명백한 내란 상황에서의 이 진압을 국민들이 이렇게 지독하고 끈질기게 지긋지긋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정치인이 남긴 아주 좋은 유산들을 그냥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질문 했잖아. 네. 맨날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 보면은 DJ는 그 상인의 현실 감각. 그렇죠. 응? 그렇죠. 서생의 문제의식. 그래, 서생적 문제의식.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서생적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맨날 맞아. 상인의 현실 감각만 얘기해. 맞아. 맨날 그 비주류 애들이 그것만 가지고 우려먹어. 그거 가지고 DJ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행동하는 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걸 왜 인용 안 해 이놈들아. 그러니까. 답변하게 되고 욕이라도 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상황을 자꾸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세력 안에 항상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자꾸 그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 무죄되고 지금 저거 윤석열 파면되고 이러면은 정말로 이제 날개를 달고 확 날아갈 텐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밋밋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걸 또 뭐라고 비틀어서 저기를 또 돈벌이에 활용하냐면, 내가 이재명 대표 그래서 유죄되기를 원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너는 이재명 대표 유죄를 원한다며.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더니 그런 거였어. 근데 하여튼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경선에서 어떤 포지티브한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를 함께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정책적인 대안이 뭔지를 잘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떨어진다는데 근데 인구 감소가 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내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그런 질문을 던지고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정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지티브하게 얘기해 나가면 이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자기 삶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지지 기반이나 영역 같은 걸 넓혀 나가고 그걸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는 거지.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저 장인수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기자가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 돼가지고 이진수 빵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막 이따위 소리를 엎드리기 프레임 시작하면 하나 걸린 것 같은데. 빵 좋아하세요? 빵 좋아하죠. 분노했습니다. 이거 확실해. 아니 왜냐면 저도 MBC 법인카드 썼거든. 한도가 저는 3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못 들고. 야, 근데 MBC 임원들은 법인카드 한도가 무제한이었어. 사장 내가 알기로. 네. 그게 지역사 사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김재철이도 진짜 무제한이었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야 할 건 배우되, 아무튼 이번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서더라도 내란은 확실히 종식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범죄를 그럼요. 척결해야죠. 그리고
저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DJ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 상황이. 허리띠 졸라매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고생했지. 고난을 네. 극복합시다. 정치인들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해서 근무오기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극복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 마음을 얻은 거거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장밋빛 공약 위주로 나가면 이게 나중에 이 우리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청구서가 나온다고 이제. 청구서. 1년 동안 뭐 바뀐 게 뭐야? 네, 근데 내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재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사실상 그렇죠. 그 긴축 재정이 돼서 돈이 없어요. 추경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 회생 전략이 빛을 발하려면 한 2년 걸려. 당연하죠. 그때부터 나온다고 2년, 3년 차, 4년 차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1년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저놈들이 그렇게 청구서 내놓으라고 협박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 아니, 오도할 실제 수가 서민 있어. 경제가 지금 IMF보다 훨씬 더 훨씬 심각하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우리 박시환 대표 말씀이 소중한 게 DJ께서 그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처하려고 하셨는지를 그때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 이게 많이 먹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호소를 해 나가시면서 또 취임식에서 이제 그 눈물을 삼키던 모습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하실 거 생각하면 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던 건데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하여튼 그 비슷한 고난의 길을 겪고 오기도 했거니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물려받아서 나라를 새로 재건해야 될 지금 책무를 어깨에 지고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최근에 여론사회본 가상대결 55%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이재명 대표 호감도 조사하면 호감이 40%고 비호감이 60 정도 되는데 호감도보다 지지도가 더 높다. 높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고는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다. 그런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유능함. 예. 그 네. 도를 지금 사고 싶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사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10% 15%가 존재하는 거든. 우리가 네. 조금만 높이면 60%까지 돼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헌정 질서를 원하는 사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60에서 70%까지 되거든요. 그 층을 공고하게 딱 묶어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저들의 만행, 잘못됐던 내란이나 경제를 말아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을 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닥치고 공격해요. 선거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세게 해서 저들이 해명하게 급급하게 만들고 우리는 공세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돼.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실용주의,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또 차분하게 설득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에 강한 그런 리더로서의 준비된 리더 이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아까 국민과 공감대를 넓힌다면 충분히 우리가 60% 도달할 수 있다. 대목에서 약간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어 좀 걱정되는 게 안정감 있는 이제 그 준비된 지도자 이런 컨셉을 보이려면 필연적으로 약간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띈 사람을 캠프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틈을 노리고 또 어중이 떠중이들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자리 노리고 와서 붙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생겼거든. 늘 생기지. 이게 걱정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재명 대표가 쉽게 휘둘리지 않을 뿐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 다단한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틈에서 또 이상한 것들 또 잡탕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뭐 챙겨 먹기 시작하면 그게 걱정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수위가 있으면 좀 맞아. 필터할 수 있는 걸러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인수위가 없잖아. 그게 걱정이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는 민주당이 경선이 끝나자마자 하나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렇지. 정권을 잡을 생각. 또 한 가지는 어떤 인사들을 기용하고 어떻게 할 거냐 직권 준비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게 그럼 그 와중에 지금 막 명함 팔려고 하고 뭐 직책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꽤 끼어 있다는 거야. 전문가라고 그럼 명함은 내밀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지 그 사람의 관점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적임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특히 교수 출신들. 교수 출신들은 조심해서 봐야 돼.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출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장관은 바로 기용 못 해요. 왜냐면 청문회에 거쳐야 하거든. 예. 한두 달 걸린단 말이야. 그럼. 차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놈들이
탄핵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공공기관장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저 알박기 해놨지. 알박기를 엄청 많이 해놨어. 이거 뽑아내려면 합법적으로 뽑아내기도 어려워. 임기가 이게 법이 바뀌어야 돼. 왜냐면 정권과 함께하는 임기 제도로 뭔가 공공기관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임기를 보장을 해야 하거든. 근데 압박을 넣잖아 옛날에 청와대처럼. 예. 그러면 또 검찰이 수사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어야 하고 정권 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잘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뭐든지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 맞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이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드팀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 레드팀 한정돼 있고 레드팀을 제가 방송에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모 인사들은 당의 인사들은 박정 대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 요거다 먹는 자리인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잘하죠. 그 잘하잖아요. 환경 뭐 이런 것도 다 잘하지. 마찬가지고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외교 안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부터 그 극우들이 준동하던 밭들이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뭐 언론 산업 산업 이런 것들은 그냥 또 부동산 이것도 막연히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그런 거에 이게 쓸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그 특히 외교안보 분야 같은 데는 이게 군인 외교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조직 안에서 이게 정말 발달한 사람들의 거기가 집산지야 집산지. 그래서 정신 조금만 안 차리면 금방 법으로 내 코가 없어져 있고 막 이러거든. 맞아요. 진짜 우리가 그게 예, 진짜 남은 기간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한 45일 방송 아마 보는 시점에 한 45일도 안 남았을 텐데 이 45일 진짜 우리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깔기도 하시고요. 투표 동료, 사전 투표 동료도 하시고 또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남은 5년 또 가슴 치며 후회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해하는 상황이고 또다시 계엄이나 이런 거를 맞닥뜨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회 안 하려면 남은 40일, 45일 동안 우리가 진짜 죽어라 뛰어야 합니다. 예.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게 선거판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선악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이고 예. 예, 뭐 그러면 뭐 전 정권은 악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은 악은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또 그 전 정권 이제 굉장히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막 또 감정적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이고 내가 옳고 모든 네. 어떤 그런 정당성을 이렇게 시결주의. 내가 맞아. 이게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예, 독재자가 선이 되는 방식.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대권 도전하는 영상에서 도구가 되고 싶다고. 도구로 써달라고. 예, 선악의 관점보다는 누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인가. 누가 가장 유능한가. 누가 가장 시대 정신을 잘 담고 있는가.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비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늘 기자로서 보면 이게 또 뭐 중립병 걸린 기자 얘기 아닌 얘기다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초반에 잘해요. 집권하면 1, 2년 차. 근데 어느 순간 훅 가요. 예,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상한 사람들이 끼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방심하다가 어떤 무슨 뭐 게이트 사건이나 뭐 이런 거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시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대상자를 선해. 내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게 마치 모든 정당성을 다 갖고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또 놓치고 그게 오히려 어느 순간 훅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예.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많이 걱정도 해주셨는데 다른 선거판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열된 것 같진 않아요.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우리 장 기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요즘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씀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표정을 유심히 봐요. 표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책임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신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 기자님 말씀 꼭 좀 함께 좀 헤아리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신이고 무슨 왕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역경을 헤쳐오고 어떻게든 당원들과 시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재명을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서 이 사람을 쓰겠다, 도구로 쓰겠다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재명의 본심을 좀 잊지 마시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우리 대표님은 그런 생각은 있어도 말씀을 못할 뿐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신 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심법 이상한 데다가 투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나라의 발전과 재건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서 압승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꼭 좀 생각과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승리의 길로 정치비와 그때 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뭐 정치비와 그때 내 재밌다 주변에 많이 홍보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뭐 별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좋은 방송 많이 있겠지만 정치비와 그때 내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